그래서 오늘은 이제 77페이지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의 5가지 조건부터 이제 네,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의 5가지 조건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숙명적인 키워드를 한번 정했으면 결코 결코 옆을 두리번거리거나 뒤를 두리번거리거나 저 다른 분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키워드라 하면 그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숙명적인 키워드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낸 키워드가 정말 일생을 바칠 만한 숙명적인 키워드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찾는 비전과 키워드가 진정으로서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독특성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이고 들리며 필요한 것인 동시에 가능케 할 이력과 지력과 방법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99%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 것과 비교하면 뭔가 1%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여자라서 더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나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탁월성이다. 불타는 도전 유혹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을 입속으로 중얼거릴 때마다 그것이 안상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아드레날린이 팍팍 치솟고 가벼운 전율을 느낄 정도로 당신을 그리로 잡아당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세계적인 수준과 스케일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정도로 멋진 모습, 인류의 절실한 간망을 1%라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역사성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당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독특한 인물이라 해도 그 시대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마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에 맞는 시기가 있다. 더 진보된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다른 시대였다면 꿈도 못 꿀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며 시대 탓을 하곤 하는데 이미 태어나버린 이상 다른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자신의 꿈꾸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번째 조건은 불변성이다. 생애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언대한 비전이어야 한다. 3년, 5년,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달성되는 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언대한 비전은 매일, 매월, 매년 현실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삶의 종착역까지 가봐야 할 겨우 완성된 모습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크고 높은 것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조건은 소명성이다.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에 따라 간직하게 된 것만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미래, 즉 비전이다. 이에서 언급한 4가지 요건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해도 소명성이 없으면 그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욕망 혹은 바람일 뿐이다. 허영심에서 비롯된 야망이나 출세, 개인의 영달이냐,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표,
복수심이나 경쟁심에서 우발된 부정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아니다. 치열한 시대정신, 자기희생, 역사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선물할 수 있는 지략과 이상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숙명적 묵시의 빛이 교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설정된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면 그 어떤 미래상도 성견 지명도 마음속의 그림도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시작 부분에 있었던 질문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어디로 가려는가에 대해 두세 개의 단어에 거침없이 무조건 반시처럼 아무 고민 없이 본능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올 때까지 그것을 찾아내라. 쇼펜하우어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꼬박 새서라도 짐 캐리처럼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하염없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월트 디즈니처럼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앞에서 상상력의 전원을 켜라. 한이 뚫을 때까지 뚫고 대답하라. 바닥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래서 당신의 삶을 지박할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내라.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인지 결의를 밝혀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결정하는 그 순간 내일이 시작된다. 미래 창조하는 나의 미래.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미래 일기에 구체적으로 써보고 풍경화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보라. 당신이 만약 하루 10시간씩 1년에 300일, 그렇게 20년간 6만 시간을 투자할 만한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냈다면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려보아야 할 차례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눈앞에 그려보라.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간 목표나 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만 집중해 보라. 어떤 모양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 어디서 살게 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벌고 싶은지를 세세하게 결정하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화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미래 여행과 미래 일기이다. 마음의 노트북에 미래를 스캐닝하라. 우리 각자에겐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아 영상이 있다. 자신의 생김새, 마음씨,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그림이다. 미래 여행은 그 무대를 미래로 옮겨서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꿈꾸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의 어느 날에 다가가서 그날 하루 일과를 그려보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몇 시에 잠에서 깨는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기분은 어떤가?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뒤엔 낮에 무슨 일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곳에 어떻게 가는가? 거기엔 누가 있는가?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그림이 마음속에 있는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모습인가? 경영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인가?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의 모습인가? 아니면 장애인들에 의해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인가? 병들고 씁쓸한 노인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 모습인가? 그 영상은 생각만 해도 현재의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할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런 영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에겐 특별한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난다. 스티비 스필버그처럼 나는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이 너무나 설레어서 아침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하고 싶어져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 것이 진정 우리에게 어울리는 미래니까. 그 영상은 나 자신을 미래로 이끌어갈 영적 에너지이며 이상의 세계로 통하는 교량이다. 자신의 믿음, 가치관, 인품과 자아의식, 정체성을 모두 통합하는 것으로서 현실이라는 시실과 비전이라는 날실로 직조된 아름다운 옷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저 먼 미래로 날아가 보자. 생각만 해도 당신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영혼의 시변에서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하는 모습,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미래를 떠올려 보라. 그 이미지를 꽉 붙들어 두고 마음 컴퓨터에 키를 눌러 저장하라. 영원히 전율하는 감동을 경험할 것이다. 미래 일기.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우주에 홍보하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이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주를 향해 홍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미래 일기다. 미래 일기는 현재 일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일어나는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적는다는 차이일 뿐이다. 미래 일기를 쓰기는 미래 여행보다 당신의 미래를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래를 일기를 작성할 때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좋다. 첫째, 시간과 장소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소리와 냄새, 색깔과 감촉 등을 자세히 묘사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직업, 구체적인 직이나 역할이 표현되어야 한다. 넷째, 새벽, 오전, 점심 식사, 오후, 저녁 식사, 밤 시간을 구분해서 활동 내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 즉, 미래 일기를 작성할 때는 미래의 특정한 어느 날을 정해 그 하루의 일과를 새벽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일기를 쓰듯 상세히 쓰는 것이다. 가령 5년 후에 미래 일기를 쓴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의 근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 된다.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 일기도 마찬가지다. 5년 후 그날 나는 어디서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보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 것처럼 미래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일하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라. 아주 즐겁게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좋아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일에만 푹 빠져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가? 부러운 표정일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른다. 5년 후 오늘의 일기를 지금 미리 써보자. 여기에 소개하는 미래 일기 샘플을 참고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3명의 스태프들과 일정을 조정한 후 멀리서 찾아온 고객과 만남,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내가 제시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도 선뜻 계약을 하겠다는 걸 보니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방송국으로 향한다. 20분짜리 영상 칼럼을 녹화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는
PD의 말에 아직도 카메라만 돌아가면 떨린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무척 좋다. 녹화를 마치고 상경회의소에 가서 강연을 한다. 적어도 1000명은 넘을 것 같은 청중들이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내 강의에 집중하는데 내가 다 감격스러울 정도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면서 최근 단 테이프도 듣고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일의 계획을 설계한다. 바쁘게 달렸지만 생각할수록 멋진 일이 많은 괜찮은 하루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누구나 10년 후에 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이 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저 막연하게 느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마음 한구석에 10년 후 어느 날 이 자리 잡고 있다. 5년 후의 미래 일기와 마찬가지로 10년 후 내 모습을 미래 일기에 그려보자.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마음속에 창조해 놓은 그림을 활짝 펼쳐보라. 희미했던 영상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마치 손에 잡힐 듯 떠오르는 것이다. 또 20년 후에는 어떨까? 솔직히 20년 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는 일이다.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근거 없는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마음껏 상상해 보자. 분명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20년 후에는 항상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이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가득한 근사한 작업실에서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원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활기가 넘치는 삶, 많은 이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미래 일기에 담아보라. 베스트셀러 작가, 존경받는 CEO, 영향 있는 홍보 전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싼 컨설턴트,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어 있는 모습은 어떤가? 짜릿한 전율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벅참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가? 자, 그럼 당신이 떠올리는 미래의 모습,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확실히 당신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인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다. 하루에 15번씩 꿈의 호텔에 체크인하라. 어느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스콥 애덤스는 작은 칸막이로 나누어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낙서를 하곤 했다. 그는 그곳에서 나는 신문협회 단체로 배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를 하루에 15번씩 썼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메인 프로젝트였다. 비록 당시 그의 만화는 신문사로부터 수도 없이 거절당하는 상태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결국 스스로 하루에 15번씩 썼던 글귀를 현실로 만들고야 말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만화 딜버트에 대한 신디케이트 계약에 서명을 한 후부터 그는 예전에 쓰던 글귀를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고 바꾸었다. 그리고 그건 역시 하루에 15번씩 썼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말이다. 지금 만화 딜버트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신문에 실리고 있으며 딜버트 홈페이지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접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디서나 딜버트 캐릭터로 장식되어 있는 커피잔, 컴퓨터 마우스 패드, 그리고 탁상용 다이어리와 캘린더들을 볼 수 있다. 스콥 애더스처럼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반복적으로 쓰는 일은 강렬한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자기 강화 행동은 일종의 자기 자극이라서 상상력을 깨우고 이성을 부추겨 꿈을 이루게 한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웃기만 했던 이성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의 말에 기울이다 보면 이성이 달콤한 꿈에 깜빡 넘어가서 실제로 상상을 이루는 일이 것이다. 그것은 자기 내부에 창조된 미래를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바라는 미래,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반복해서 쓰고 애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다 보면 비전은 항상 생생함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 큰 열정을 자극함으로써 필요한 상상력과 에너지를 자가 발전하게 만들어준다. 매일 새롭게 다짐하니 변질되거나 색깔이 바르지도 않는다. 결국 10분 채 안 걸리는 15번 쓰기가 상상력과 결단력 그리고 집중력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행복과 경영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업체인 휴넷의 조영탁 사장은 이 방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충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스콥 애덤스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휴넷을 매출 10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 라는 문장을 하루에 15번씩 써왔다고 한다. 쓰기 시작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엔 좀 귀찮아서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달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쓰지 않고는 도저히 베낄 수가 없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정한 매출 1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특별 부서를 가동하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도 없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7개월째는 아예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그 후 다시 5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요즘 하루에 15번씩 쓰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아예 400여 명과 쓰기 동맹을 결성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조사장의 이야기에 전주의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에 소개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모임의 대표적인 유길문 씨로부터 전주에도 쓰기 동맹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강 교수 비전 스쿨에서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짜리 비전 캠프를 진행할 때 다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기 되돌아보기의 시간을 가진다. 바로 스콥 애덤스와 조영탁 사장처럼 한 줄로 요약된 꿈을 15번씩 반복해서 쓰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쓰기에만 열중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썼는지, 그리고 쓰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본다. 그들의 대답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감동적이었다. 꼭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내야 한다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통신위성을 띄워놓고 지구촌 전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이거 아주 재미있군요. 중요한 파티에서 멋진 연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죠. 저 자신에게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만든 꿈 둥지에서 여럿이 어울려 깔깔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육과 혈액의 세포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그쪽 방향으로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15번씩 쓴다는 것은 자신에게 15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말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일하는 장소가 어딘지, 어떤 자격과 능력치를 갖추어야 할지, 어떤 지위에 도달해야 할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야 될지, 먼 훗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다 알게 된다. 즉,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고 생생하게 묘사된다. 네. 환경도 경험도 마음속 그림에 복종한다. 미래일기 쓰기나 한 줄의 꿈을 15번씩 쓰는 행위가 당신에겐 아직도 그저 재미있는 환상여행증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뭐 꿈꾸는 건 자유니까 효과야 모르겠지만 하는 심정 말이다. 정말 그럴까? 격은 좀 떨어지지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미래일기를 쓰고 한 줄의 꿈을 15번씩 쓰고 자신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을 간직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운명처럼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예를 들어 미래일기의 한 장면이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뒤로는 희한하게도 내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고 자꾸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신문을 봐도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기사만 보이고 인터넷을 뒤지다가도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정보만 유독 눈에 들어오며 우연히 TV 채널을 돌렸는데 때마침 청소년 문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다. 서점에 가도 관련 서적들만 도드라져 보이고 길을 지나가다도 그런 아이들만 눈에 띈다. 운명처럼 우연처럼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다. 하지만 천만에 운명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의지가 그런 환경과 경험 쪽으로 자꾸만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즉 당신의 비전대로, 당신의 미래 일기대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경험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마음속의 그림대로 미래의 당신은 그곳에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을 깨우는 신비한 북소리. 비전의 축복을 누려라. 비전은 믿음에서 태어나고 소망으로 자라며 상상력에 의해 꽃피고 열정에 의해 열매 맺는다. 그것은 관찰보다 원대하며 꿈보다 선명하고 사상보다 강범위한 것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소수, 세계를 이끄는 3%의 리더들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빛과 내면의 귀에 들려오는 북소리를 뗄감으로 비전이라는 불을 지폈다. 비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다.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게 하여 사물을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 즉 리더십의 원천이다. 비전은 확대경과 같이 시대의 초점을 만들어낸다. 현재 우리를 미래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교량이며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보내는 관역이다. 누구나 한번 그 불가사의한 빛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법의 북소리를 듣기만 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 신비한 빛과 영혼을 깨우는 북소리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사람이 난세의 영웅이 되고 탁월한 리더로 변신한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시대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한다. 비전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한다. 인생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준다. 하기 좋은 즐거움, 그래서 자꾸만 더 하고 싶은, 그런 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에너지다. 되돌아보라, 들여다보라, 내다보라, 그리고 축복을 누려라. 작심, 운명의 루비콘강을 건너라. 1994년 8월 초 해뜰 무렵 서해안 제부도 해변, 간밤에 내린 비로 아직 물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바위 위에 나는 망부석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여명의 반짝이는 물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내 머릿속은 온통 평생을 바칠 숙명적인 키워드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흩어지는 생각들을 모았다가 부수기를 수백 번. 그러나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새 목적까지 바짝 떠오르는 해는 바닷물을 삽시간에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햇빛이 일렁이는 수평선을 망연자실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는데 발밑에서 아주 작은 개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다.
그놈 봐라 개걸음이라더니 정말 어기적 잘도 걷는구나.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있는 게냐? 그래 내 녀석도 삶의 비전 있는 같은 게 있긴 있겠지. 그때였다. 탁 스파크를 일으키며 내 머리를 강타한 단어가 있었다. 비전. 바로 비전이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책을 읽고 강연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했던 말도 혼자만의 시간에 적어두었던 글들도 다 비전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어쩌면 내 자신의 비전이 다급했던 탓이기도 했으리라. 그래 나처럼 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전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는 거다. 그러려면 센터를 세워야 하나?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자. 그게 뭐지? 비전센터, 비전학교, 비전스쿨. 아, 비전스쿨. 이게 좋겠다. 비전스쿨이야, 비전스쿨. 그런데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기는 왜 없어? 너같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 비전 찾아주는 인데 저쪽 텐트에서 자고 있는 자네 아들 봉국이, 그의 친구 창기, 집에 있는 딸 혜련이, 창기 동생 은하, 그 애들 다 뚜렷한 꿈이 없는 게 문제잖아. 뭐 애들만 문제인가? 예전의 자네처럼 오로지 퇴근 후 한잔하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꿈, 그것도 보통 꿈 말고 가슴 벅찬 큰 꿈을 심어주는 거야. 슈퍼드림.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바로 그거야. 그래, 비전스쿨. 그걸 해야겠어. 혼자서 신나게 자문자답에 빠져 있는데 창기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내 옆에 걸터 앉았다. 날씨 좋다. 근데 형님, 비 맞은 중처럼 뭘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요? 안 선생, 마침 잘 왔어. 나 지금부터 비전스쿨 시작할 거야. 같이 좀 해보자. 도와줘. 네, 비전스쿨이라뇨.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요즘 애들이나 어들이나 꿈이 없어서 문제잖아. 저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학교라고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원에 그런 듯 한데, 에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형이 하신다는데 저야 무조건 오케이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쿵쾅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비전스쿨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었다. 밤을 하얗게 새며 수원 비전스쿨 설립방안이라는 20쪽짜리 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비전스쿨이라는 단어에 너무 도취되어 흥분돼서 손발과 허리가 부르르 떨리며 자판을 두드리기도 어려웠다. 글자 하나를 3번, 4번씩 틀려가며 이렇게 그 많은 페이지들을 쳐댔는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학교든 학부모 단체든 교회든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찾아가서 내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아내,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비전스쿨의 발족을 선언했다. 명함에다가는 비전스쿨 대표라는 문구도 떡하니 새겨 넣었다. 새벽엔 교회에 나가 기도도 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 얘기만 했다. 혼자 산에 올라가 이마를 땅에 대고 속삭였다.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길게 일하고 길게 늘어선 소나무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넌 LA 책임자, 넌 베이징 책임자, 넌 런던, 넌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춘천 이렇게 말했다. 이런저런 꼴을 지켜보던 한 친구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뭐 잘못 먹었나? 루크, 저 우주선은 도저히 못 꺼낼 것 같아. 요다. 호스를 이용해야지. 루크, 안 돼. 안 돼요. 호스로는 절대 꺼낼 수 없을 거예요. 요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루크. 하지만 요다.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다고요. 요다. 아니야. 다르지 않아. 다른 건 내 마음뿐이지. 넌 꼭 배워야만 하는 걸 아직 배우지 못한 게로구나. 루크. 알았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요다. 시도라니. 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지. 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영화 스타워즈 5의 제국의 역습 중에서 마침내 당신에게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생겼다면,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들여다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냈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결정했다면 이제는 작심하라. 그런 미래를 창조하겠노라고 그 작심을 당신 자신과 타인들과
바람과 구름과 온 우주가 알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분발시키고 감독하게 하라. 허리쳐라. 출사표를 던져라. 당신의 꿈을 정의해 뼈와 근육과 혈액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기록해 두라. 호박벌을 아는가?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놈이다. 꿀을 따 모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다. 고작 2.5cm밖에 안 되는 제구에 비하면 천문학적 거리를 날아다니는 셈이다. 하지만 호박벌은 사실상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몸은 너무 크고 뚱뚱한 데 비해 날개는 형편없이 작고 가벼워서 공기역학적으로는 날기는커녕 떠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그런데 녀석은 어떻게 그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녀석이 자신이 날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녀석은 자신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꿀을 따 모으겠다는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날아야 했고 그래서 날기로 작정했을 뿐이다. 호박벌, 이 작지만 야무진 녀석이 온몸을 다해 증명하는 것은 바로 다음의 명제다. 작심한 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BC 49년 갈리아의 총독 줄리어스 시저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선언하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넸다. 그리고 로마 총독 폼페이우스와의 한판 승부를 끝낸 뒤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라고 포효했다. 루비콘강은 이탈리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는 강이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 로마로 향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즉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결연히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다. 시저는 로마를 손에 넣기로 작심한 것이다. 절대로 후퇴하거나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불사항전의 각오, 처자식을 제 손으로 베고 전쟁에 나간 베백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결심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다. 통찰을 끝낸 당신,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야 할 때다. 인생의 출사표를 던져라. 당신에겐 이미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메인 프로젝트가 생겼다. 당신의 인생을 걸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찾았는가? 시저처럼 호박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라. 날아올라라. 당신에겐 내일이 시작되게 할 프로젝트, 그것이 언제 시작되어 어디서 펼쳐지고 언제 완료될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다. 이제 그 그림을 꺼내라. 종이에 그려라. 낙관을 찍어라. 그리고 세상에 내놓아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알게 하라. 만방에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게 바로 작심이다. 작심은 너에게도 작전 개시를 명령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면 매우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전두엽 피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당신의 비전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다. 비전을 종이에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순간 머릿속의 감정과 사고도 비전에 걸맞게 변신한다. 실제로 비전을 알리고 선언하는 활동들은 몸이라는 하드디스크에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도 같다. 감정과 태도, 행동까지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신에게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비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억 촉진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문신처럼 몸에 새기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작심은 비전을 선언하고 알리는 일이다. 내가 바라는 내일,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작심하라. 출사표를 던져라. 그리고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켜라. 쓰면 이루어진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한때 뉴욕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 사교장이었던 컨셉 레스토랑 피트닛 할리우드에는 인기 스타 브루스 리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편지의 겉봉에는 수치인 이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는 뜻의 인비 도장이 찍혀 있었고
우체국에 접수된 소인의 날짜는 1970년 1월 9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늦어도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스타가 될 것이며 $10,000,000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대가로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마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편지의 수치는 바로 우리에겐 이소룡으로 더 잘 알려진 브루스리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그것을 그려내는 방법의 핵심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있었다. 질문은 장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설정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는가였다. 그 결과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84%,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적어두지는 않았다는 사람이 13%,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사람이 3%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9년 연구자들은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잠옷, 흥미롭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13%가 목표가 없다고 대답한 84%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럴 법도 했다. 연구자들의 입이 딱 벌어진 것은 그 다음 일이다. 과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에 기록해 두었던 3%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앞의 두 그룹, 즉 목표가 없었던 84%와 목표는 있지만 기록해 두지는 않았던 13%에 비해 명예, 명성, 업적, 영향력, 소득, 자산 등 모든 분야에서 평균 10배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 사이의 유리한 차이점이라면 졸업할 때마다 명료한 목표를 세웠는가 하는 점뿐이었다. 1953년 예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 67% 학생들은 아무런 목표도 설정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30% 학생들은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글로 적어두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오직 3% 학생들만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다고 대답했다. 20년 후에 확인한 결과 학생 시절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썼던 3%의 졸업생이 축적해 놓은 재산의 합은 나머지 97% 졸업생 전부가 축적한 합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무궁무진하다. 어떤가? 놀랍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 없이 살아온 97%에 속한다면 더더욱 마음이 다급해질지 모르겠다. 나는 원래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조차도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지 않았다. 나의 논리는 무언가를 받아적고 있을 시간에 잘 듣고 생각을 더 해보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목표나 계획도 마음속에 그냥 강렬하게 간직하면 됐지 하게 해서 붙여놓는 건가 하는 게 바로 내 생각이었다. 나는 비전 스쿨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내 수입은 학교에서 받는 봉급을 제외하고는 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고작 이 한 문장이었다. 처음으로 적어본 목표에 돈 얘기가 들어간 것은 당시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매월 수입의 절반가량씩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무런 아이디어나 계획도 없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무턱대고 그냥 적었다. 아이디어는 짜내면 되고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비전과 리더십 분야를 집대성하는 세계적인 책을 쓸 것이다 라고 적었다. 또 10월 19일에는 2000년 나의 53번째 생일에는 오후에 비전 스쿨에 나가 특강을 하고 저녁엔 비전 스쿨 학생들과 짜장면 파티를 열 것이다 라고 적었다. 비전 스쿨이라는 말을 생각해낸 지 2달도 채 안 되었을 때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획을 세운 결과 1995년 10월에 수원 비전 스쿨이 설립되었고 3년 후인 1997년도에는 서울에도 비전 스쿨이 문을 열었다. 7년 후인 2001년부터는 학교에서 받는 봉급 말고도 수입이 5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몇 배가 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여러 도시에 약
40여 개의 비전 스쿨이 맹렬하게 뻗어나가고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쓴 책은 1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해외 여러 곳에서도 번역되어 팔리고 있다. 기적처럼 쓴 대로, 아니 그 이상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비전 스쿨을 하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글로 쓰기 시작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국민요정 김연아는 초등학교 때 나는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국가 대표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일기장에 적었다. 축구 선수 박지성도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축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대표까지 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다.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는 1970년 어느 날 나의 꿈이라는 주제의 장문을 하면서 나의 꿈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썼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월제네거는 첫째, 영화배우가 된다. 둘째, 케네디가 현명한 여인과 결혼한다. 셋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는 비전을 메모지에 적었다. 적어서 책상과 냉장고와 TV와 침대 위 천장에 붙여놓았다.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결심을 글로 써라. 일단 쓰는 것이 작심이다. 쓰지 않으면 흔들린다. 글로 소리쳐야 한다. 써야 풀린다. 단 몇 줄을 쓰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자랑스러운 내 모습, 목표 달성의 결과로 얻게 될 사회적, 경제적 혜택, 도중에 만나게 될 장애와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엔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고야 마는 모습 등 수많은 모습이 지나간다. 그런 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의와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고자 하는 의지, 당장 달려가고픈 욕구가 치솟는다. 여기까지.